책이 있는 테라스. 구운몽 김만중. 천하에 이름난 산 5곳이 있었다. 동쪽에 태산, 서쪽에 화산, 가운데의 숭산, 북쪽에 항산, 남쪽에 형산이었다. 이를 오악이라 불렀는데 형산이 가장 먼 곳에 있었다. 형산에는 5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높은 연화봉은 언제나 구름에 덮여 있어 밖에서 보기도 어려웠다. 당나라 때 인도 스님 한 분이 연화봉으로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니 불법이 크게 일어났다. 우리 세상에 부처가 오셨다며 부자들은 제산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을 짓는 곳에 나가 일했다. 스님은 항상 금강경을 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육관대사라 불렀다. 육관대사의 제자 가운데 성진은 얼굴이 백설같이 희고 생각은 가을 물결같이 맑았다. 나이는 20이었지만 잃지 않은 경전이 없었고 참선 수행의 경지도 높았다. 대사는 성진을 무척 아껴 앞으로 자기의 도를 잇게 하리라 생각했다. 육관대사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할 때 동정호의 용왕이 몇 번이나 와서 들어주었다. 그래서 대사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성진을 동정호로 보냈다. 성진이 떠나자마자 위 부인이 보낸 8 선녀들이 도착했다. 이 부인은 8 선녀들을 데리고 형산 기슭에서 살고 있었다. 8 선녀들은 절을 올린 뒤 차례로 나와 꽃을 뿌리며 위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대사님의 귀한 설법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를 보내어 대사님의 안부를 묻나이다. 그러고는 하늘의 꽃과 신선의 과일, 칠보와 비단 등을 선물로 바치니 대사가 매우 고맙게 여겨 8 선녀들을 잘 대접했다. 8 선녀들은 이왕 온 김에 연화봉을 구경하기로 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폭포수를 구경한 뒤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다가 석교에 이르렀다. 때는 봄이 한창이어서 골짜기를 가득 메운 꽃들과 조잘대는 새들의 소리가 마음을 들뜨게 했다. 다리 위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니 푸른 눈썹과 붉게 화장한 얼굴이 물에 비쳐 한 폭의 미인도 같았다. 8 선녀들은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놀았다. 한편 성진이 동정호 물길을 열고 수정궁에 도착하니 용왕이 매우 반기며 친히 궁궐 밖까지 나와 맞이해 주었다.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술을 권하자 성진이 말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 불가에서는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감히 계율을 어길 수 없나이다. 용궁의 술은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달라 사람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준다오. 용왕이 계속 권하자 성진도 어쩔 수 없어 석 잔을 연거푸 마시고는 나왔다. 산기슭에 이르자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성진은 대사가 꾸중할 것 같아 냇가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그때 이상한 향기가 느껴졌다. 그 향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 정신이 아찔했다. 이 물 흘러오는 곳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향기가 이렇게 강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자 개울 위로 놓인 석교에서 8명의 여자들이 깔깔대며 놀고 있었다. 성진은 그 다리를 건너가야 했기에 공손하게 말했다. 소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인데 스승의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양자들이 다리 위에 있어 건너가지 못하겠으니 잠깐 연꽃 같은 걸음을 옮겨 길을 내어주시오. 저희들은 위 부인이 제자인데 부인의 명으로 육관대사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다리는 좁아 스님이 지나가기 어려우니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내 길은 깊고 다른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건너가라 하시오. 옛날 달마대사는 갈대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하니 스님께서 육관대사께 배웠다면 신통력을 부려보시지요. 어찌 다리 하나를 두고 여자와 다투십니까? 낭자들이 길값을 받고자 하나 보군요. 가난한 중이라 돈은 없고 마침 구슬 8개가 있으니 길값으로 드리겠소. 성진이 복사꽃 가지를 꺾어 선녀 앞에 던지니 꽃봉우리가 떨어지며 구슬로 변했다. 8 선녀들은 구슬을 하나씩 손에 쥐고 성진을 향해 미소를 짓고는 몸을 솟구쳐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성진은 멀어져가는 선녀들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가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도 잠잠해지자 석교를 떠났다. 도량에 돌아오니 육관대사가 늦게 온 이유를 물었다. 용왕께서 극진하게 대접하시니 떨치고 일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방으로 돌아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8 선녀를 본 후로 정신이 멍해진 성진은 얼마 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태어나서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과거에 급제하여 장수가 되어 공을 세우고 정승이 되어 비단옷을 입고 궁궐조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사나이 대장부의 크나큰 영광이다.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음악을 들으며 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베풀어 준다면 내 이름이 뒷날에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대장부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 곁에는 한 바리 밥과 한 그릇 물, 2억 원 경정과 108 염주뿐이니 쓸쓸하고 적막하기만 하구나. 이렇게 메마르게 산다면 설사 내가 도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오직 연화대 위에 앉아 있다가 결국 한 줌의 재와 한 줄기 연기로 사라질 것이니 뒷날 그 누가 나를 알아준단 말인가. 이러한 사이에 밤이 깊어졌는데 문득 8 선녀들이 앞에 나타났다. 깜짝 놀라 다시 보니 간 곳이 없었다. 성진이 뉘우치며 생각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실이라 가르치셨다. 내 출가한 뒤로 10년 동안 언제나 이 가르침을 생각하며 엉뚱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했으니 나의 앞날에 어찌 해롭지 아니할까. 성진은 향로에 향을 피우고 부들방석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불렀다. 그때 밖에서 동자가 불렀다. 사형, 잠들었습니까? 사부께서 부르십니다. 방장으로 가니 대사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다. 성진아, 내 죄를 알겠느냐? 성진이 꿇어앉아 대답했다. 사부를 모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불순한 마음을 먹은 적이 없으니 저희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중의 공부에는 3가지가 있으니 몸공부, 말공부, 마음공부가 그것이다. 너는 용궁의 술에 취해 돌아오다 석교에서 여자들을 만나 말수작을 걸면서 희롱했고 돌아와서도 여자들을 그리워하며 세상 부귀영화를 흠모하여 중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이는 3가지 공부를 한꺼번에 망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다.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울며 말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은 용왕께서 억지로 권했기 때문이었고 선녀들에게 말수작을 건 것은 길을 지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방에 돌아온 후에 잠깐 엉뚱한 마음을 가지기는 했으나 곧 뉘우쳐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래도 제자에게 죄가 있다면 종아리를 쳐 가르쳐 주십시오. 어찌 내쫓으려 하시나이까. 12살에 부모 곁을 떠나 이곳으로 와서 사부님 우러러 보기를 부모같이 했으니 이곳 연화도량이 곧 저희 집입니다. 저더러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내 스스로 가고자 했기에 가라 했다. 내가 진심으로 여기 있고자 했다면 어찌 떠나라 했겠느냐. 또 어디로 갈까 물었느냐.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갈 곳이다. 대사가 큰 소리로 황건역사를 부르니 공중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내려왔다. 이 죄인을 풍도지옥으로 잡아가서 염라대왕께 내어주고 오너라. 성진이 눈물을 비오듯 흘리면서 말했다. 옛날 안한존자는 여자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지만 부처님께서는 벌을 주지 않으시고 설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안한존자와 비교하면 죄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저만 풍도로 가라 하십니까? 안한존자는 요술에 빠져 여자를 가까이 했지만 마음만은 어지럽히지 않았다. 너는 마음속으로 속세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했으니 마음으로 지은 죄가 크다. 어찌 윤회하는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성진이 계속 울기만 하자 대사가 이렇게 위로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산속에 있어도 도를 이루기 어렵고 자기 마음의 근본을 잊지 않으면 속세에 있어도 돌아올 기회가 올 것이다. 뒷날 이곳으로 오고자 하면 곧 올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떠나거라. 성진은 어쩔 수 없이 황건역사를 따라 길을 떠났다. 풍도성의 삼라전에 이르러 꿇어앉으니 염라대왕이 물었다. 성진아, 너는 머지않아 큰 도를 이루어 중생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 기대했는데 무슨 일로 잡혀왔는고? 성진이 크게 부끄러워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길에서 남학 선녀들을 만나고 난 뒤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한 까닭에 이렇게 끌려왔나이다. 염라대왕이 성진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온갖 종류의 귀졸들이 들어와 아뢰었다. 황건역사가 또 육관대사의 명을 받들어 8죄인을 잡아왔나이다. 8 선녀들이 대청 아래로 와서 무릎을 꿇자 염라대왕이 물었다. 남학 선녀들아, 한없는 즐거움이 성가에 있거늘 어찌 여기로 끌려왔느냐. 8 선녀들도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첩들이 육관대사께 문안 인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젊은 스님을 만나 말수작을 건 일이 있나이다. 대사께서 깨끗한 사람을 더럽혔다 하여 첩들을 이리로 보냈습니다. 첩들의 생사고락이 오직 대왕님 손에 달렸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부디 좋은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성진과 8 선녀들을 공중으로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다. 성진이 바람을 타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바람이 약해지며 발이 땅에 닿았다.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쳐졌고 신음물은 굽이쳐 흘러가는데 숲풀 사이에 초가집 몇 채가 있었다. 저승사자가 한 집 앞에 이르러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성진이 밖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지나가던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양처사 부부 나이 50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아직도 아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으니 걱정이네. 성진이 그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양처사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 같아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곧 다른 사람이 되어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내 몸은 연화도량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제자도 없으니 그 누가 나를 화장시켜 사리를 거두어 줄까. 이렇게 처량한 마음이 일어날 때 들어갔던 저승사자가 밖으로 나와 말했다. 이곳은 당나라 회남 땅 수주연이고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다. 양처사와 유부인이 너희 부모가 될 것이다. 지금이 때가 좋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성진이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양처사가 마루에 앉아 약탕을 보살피고 있었다. 약 향기가 코를 찌르는데 방 안에서 여자의 신음소리가 났다. 사자가 방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해도 성진이 머뭇머뭇하니 뒤에서 밀어버렸다. 성진이 앞으로 엎어져 나뒹구니 정신이 아득하여 하늘과 땅이 뒤바뀐 듯 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하고 소리쳐도 소리가 목구멍 밖으로 나가면서 말이 안 되고 아기 울음소리가 되었다.
산파가 뛰어나와 처사에게 알렸다. 아기 울음소리가 크니 장차 대장부가 되겠나이다. 양처사가 약사발을 들고 들어가 아내에게 건네주고는 매우 기뻐했다. 그 뒤로 성진은 배고프면 울었고 울면 유부인이 젖을 먹여주었다. 한동안 남학 연화봉을 잊지 못했지만 점점 자라 부모의 정을 알게 되면서 연화봉의 일은 모두 잊어버렸다. 양처사가 아들의 골격이 빼어난 것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 분명 하늘나라 사람으로 잠시 이 땅에 살러 왔도다 하고 이름을 소유라 지어주었다. 세월은 물 흐르듯 빨라 어느덧 양소유가 10살이 되니 얼굴은 옥으로 새긴 듯 희면서 맑았고 눈은 새벽별처럼 빛났다. 문장을 크게 이루고 지혜는 어른보다 나으니 양처사가 유부인에게 말했다. 내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나 그대와의 인연을 위해 지금까지 머물렀다오. 그동안 복례산 신선들이 돌아오라고 재촉했지만 그대가 외로울까봐 가지 못했소.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으니 이제 의지할 곳을 얻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오. 나는 곧 떠날 것이니 나를 그리워하지 마시오. 어느 날 신선들이 찾아와 양처사는 그들과 함께 흰 용과 푸른 학을 타고 산 쪽으로 날아갔다. 양처사가 떠난 뒤로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양소유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고을 태수도 신동이라며 조정에 추천했지만 양소유는 어머니 곁을 떠나기 어렵다며 나가지 않았다. 양소유가 15살이 되니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기상도 빼어났다. 문장과 학문이 비길 데 없고 활쏘기와 칼쏘기에도 능숙하게 되었다. 하루는 양소유가 어머니께 일렀다. 아버지가 신선나라로 가실 때 저에게 우리 집안을 맡기셨습니다. 제가 벼슬을 하여 이름을 빛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곧 나라에서 과거를 열어 선비를 뽑는다 하니 잠시 장안에 다녀올까 합니다. 유부인은 먼 길이 걱정되기는 했으나 아들의 길을 막지는 않았다. 양소유는 서동 한 명과 함께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다. 화주 화엄현에 이르니 장안이 가까워졌다. 멀리 버드나무 숲을 푸른 곳에 작은 누각 하나가 서 있었다. 가늘게 드리워진 버들가지의 모습이 아름다워 버들 노래인 양류사 시 한 수를 읊었다. 버드나무 어찌 그리 푸르고 푸른고 긴 버들가지 아롱진 기둥에 스치니 그대여 부디 함부로 꺾지 마시오. 그 나무 참 다정한 나무니까. 누각에서 봄잠을 자던 한 여인이 그 소리에 깨어 창을 열고 바라보다가 양소유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서동이 불렀다. 도련님, 저녁밥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여인도 창문을 닫아버리니 여인의 향기만이 바람에 실려올 뿐이었다. 여인은 진여사의 딸 진채봉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마침 진여사는 볼일이 생겨 장안으로 가고 혼자 집에 있었다. 진채봉은 양소유를 한 번 보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 여자 일생은 오직 낭군에 달렸다. 아까 그 도령을 본 순간 하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중매를 통해서 남녀가 만나는 것이 예법에 맞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구나. 저 도령은 내일이면 떠날 텐데 떠나고 나면 다시 만나기 어렵겠지? 진채봉은 다급하게 편지를 써서 유모에게 주며 말했다. 앞 객점에 가서 양류사를 읊던 선비를 찾아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유모가 양소유를 찾아가서 편지를 건네주니 거기에는 양류사에 답하는 진채봉의 양류사 한 수가 쓰여 있었다. 누각 앞에 버드나무 심어
난군에 말굽비 메어 머물게 하려 했는데 어찌하여 꺾어서 채찍을 만들어 장대길로 바삐 가려 하느뇨. 양소유는 시의 뜻이 말고 은근함에 감탄하여 답시를 지어주었다. 버드나무 가지 천만 갈래에 가지가지마다 내 마음 맺혔도다. 원컨대 달 아래 노끈을 만들어 봄 소식을 묶어 놓으리. 유모가 시를 받아 나서려 하자 양소유가 다시 불러 말했다. 소자는 진나라 사람이고 나는 초나라 사람이요. 산천이 멀고 멀어 일단 떠나간 뒤로는 소식조차 전하기 어려울 것이니 오늘 밤 달빛 아래서 소저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떨지요. 유모가 가더니 즉시 돌아와 진치봉의 말을 전했다. 남녀가 혼인 전에 만나는 것이 예법에 맞지 않는 줄 알지만 내일이면 떠날 뿐이라 예법을 어기려 합니다. 낭군께서 저를 어여쁘게 받아주셨으니 저도 낭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에 만나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니 낮에 잠깐 만나 앞날을 약속하면 좋겠습니다. 양소유가 3월 밤이 긴 것을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들과 피란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어디론가 바삐 떠나고 있었다. 신책 장군 구사랑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황제라 칭하니 천자는 양주로 피란하고 그 틈에 반란군들이 설치고 있다 했다. 양소유도 깜짝 놀라서 남전산으로 피란을 갔다. 그런데 산꼭대기 초가집에 도인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대는 피란에 오는 사람인가? 양소유가 그렇다 대답했다. 회남 땅 양처사 아들이 아니냐. 얼굴이 꼭 닮았구나. 양소유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다고 하니 도인이 말했다. 얼마 전 양처사가 여기에 와서 바둑을 두고 갔다. 아주 평안하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여기까지 왔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돌아가거라. 도인이 벽에 걸린 검은고를 내려주며 타보라고 하여 한 곡을 연주하니 손 쓰는 법이 활발하니 가르칠만 하도다. 하고는 세상에 전하지 않는 옛 곡조를 가르쳐 주었다. 또 옥통소를 내려 다른 곡조를 가르쳐 주며 말했다. 이 검은고와 옥통소를 그대에게 주니 뒷날 반드시 쓸 곳이 있으리라. 또 책 한 권을 주며 이 책 속에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길이 있도다. 하거늘 양소유가 받고는 물었다. 제가 화엄년 진채봉이란 여자를 만나 혼인을 약속했는데 난리통에 저 혼자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씨 여자와의 혼인길이 밤같이 어둡도다. 그러나 그대의 아름다운 인연은 여러 곳에 있으니 진씨 여자에게만 매달리지 말지어다. 양소유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분명 들어갈 때는 봄 버들꽃이 피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가을 국화가 만발해 있었다.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니 벌써 9월이었다. 진채봉의 집과 담은 불에 타 무너졌고 사람의 자취도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양소유는 진채봉이 보내주었던 양류사를 읊다가 버들가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객점으로 가서 물어보니 진어사는 역적으로부터 벼슬을 받았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고 진채봉은 서울로 끌려가 궁녀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그 말에 양소유는 다시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양소유가 고향 수주로 돌아오니 난리통에 아들이 죽었다고 넋을 잃고 있던 유부인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것처럼 기뻐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봄이 되자 양소유는 다시 장안으로 올라가려 했다. 유부인이 일렀다. 내 나이 벌써 16인데 아직 혼인 약속한 곳이 없구나. 우리 수주 땅은 구석진 고을이라 너희 배필될 만한 아름다운 처녀가 없다. 내 외사촌 누이가 있는데 성이 두시다. 장안 자청관의 도사로 있으니 아마 재상집들을 두루 다녔을 것이다.
내 편지를 써줄 테니 찾아가 보아라. 분명 좋은 혼처를 주선해 줄 것이다. 양소유가 집을 떠난 지 여러 날 만에 낙양에 이르니 번창하고 화려한 것이 과연 소문대로였다. 사람들이 낙양에 가면 꼭 구경하라고 했던 천진교는 무지개 모양으로 시냇물 위에 걸쳐져 있었는데 붉은 용마루와 푸른 기와가 공중에 솟구쳐 그 그림자를 물 위에 들이우고 있으니 천하제일 명승지였다. 누각에서는 젊은이 10여 명이 미녀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양소유도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20여 명 되는 기생 한가운데서 한 기생만은 단정히 앉아있기만 했다. 풍류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했지만 용모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왕생이란 사람이 말을 꺼냈다. 저기 혼자 가만히 있는 기생은 개서머리인데 얼굴과 춤, 노래가 천하제일이라오. 게다가 남의 글을 보는 눈이 귀신 같아서 과거를 앞둔 선비들의 글을 보고 결과를 점치되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오. 우리 낙양은 천하 인재가 다 모이는 곳이라서 이곳에서 1등하면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자, 지금부터 우리도 글을 지어 서머리에게 보여 서머리 마음에 드는 글을 음악에 맞춰 노래 불러주면 그걸 장원으로 정하려 하오. 두생이란 사람이 덧붙였다. 서머리 노래 불러준 글을 쓴 사람이 오늘 밤 그녀 집으로 가서 꽃다운 인연을 맺는 게 어떨까? 양형도 흥을 안다면 한 수 시를 지어 우리와 우열을 겨루지 않겠소? 양소유는 겉으로 사양하는 척했지만 서머리의 얼굴을 한번 본 후로는 시상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빈 종이에 시 한 편을 순식간에 썼다. 모두들 놀라는 눈치였다. 서멀은 양소유의 시를 읽어보자마자 음악에 맞춰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노랫소리가 은은히 퍼져나갔다. 옆에서 으스대던 사람들의 얼굴색이 싹 달라졌다. 양소유에게 서멀을 양보하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약속을 어길 수도 없어 서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양소유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일어났다. 나귀에 올라타 막 떠나려는데 서멀이 따라 나와 말했다. 다리 남쪽 하얗게 분칠한 단밖으로 앵두꽃이 무성하게 피어난 집이 첩이 집입니다. 저녁에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양소유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서멀의 집을 찾아가니 서멀이 등불을 밝히고 맞이해 주었다. 서로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밤이 반쯤 흘러가자 서멀이 침상에서 말했다. 첩은 원래 소주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곳 낯선 땅에서 역승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머나먼 고향 땅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옮겨갈 돈이 모자라자 계모는 저를 사창가에 팔았답니다. 욕됨을 참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언젠가는 덕 높은 군자를 만나 푸른 하늘을 떳떳하게 볼까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오늘 드디어 훌륭하신 낭군을 만났으니 물 깊고 밥 짓는 종이 된다 하더라도 낭군을 따르려 합니다. 낭군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나의 뜻이 어찌 그대와 다르겠소. 다만 아직도 벼슬을 얻지 못한 내가 첩을 드리는 것을 늙으신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을 듯하오. 또 그대가 받들 정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니 그게 걱정이라오. 낭군께선 왜 그런 걱정을 하시나이까? 천하 선비 가운데 낭군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낭군은 반드시 장원급제할 것이고 승상과 대장 벼슬을 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천하 미인 가운데 낭군을 따르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소유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진채봉을 떠올렸다. 지난해 화주를 지날 적에 우연히 진씨 여자를 만났는데 용모와 제주가 그대와 더불어 형제 될만 했지만 간 곳을 모르니 어디서 다시 그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소.
진어사 딸을 말씀하시는군요. 진어사가 이곳에서 벼슬 하실 때 첩은 진소저와 매우 친하게 지냈나이다. 진소저와의 일이 어그러졌다면 다른 미인을 구하소서. 천하의 이름난 기생 셋이 있는데 강남의 만옥영과 하북의 적경홍 그리고 낙양의 개서멀입니다. 특히 적경홍과 첩은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 사이랍니다. 경홍은 폐주 땅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숙모댁에서 자랐는데 14살이 되자 얼굴이 아름답다고 천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여러 곳에서 중매가 들어왔지만 경홍은 다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난군을 고르기 위해 기생이 되었답니다. 저희 둘은 누구라도 먼저 마음에 드는 난군을 만나거든 함께 살자고 약속했지요. 적경홍이 기생이라는 말에 양소유가 다시 물었다. 그대의 말대로 기생 가운데는 배필이 될 만한 훌륭한 미인이 많겠지만 가정집 처자 중에는 없을까 하오. 장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사도의 딸 정경패가 용모나 제덕이 제일이라 하니 난군께서 장안에 가시거든 꼭 한번 만나보소서. 어느덧 날이 밝아오니 양소유와 개서멀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 장안에 도착하자 양소유는 모친의 외사촌 누이 두연사를 찾아갔다. 두연사는 나이가 60이었는데 자청관의 으뜸 여관이다. 어머니 유부인의 편지를 전하니 무척 반가워했다. 며칠 뒤 양소유가 다시 찾아가니 두연사가 말하기를 정소저라는 처자가 있는데 선녀같이 맑고 아름답다. 재주와 얼굴만 본다면 내가 그 처자의 짝이 될 만하지만 처자의 집안이 워낙 높아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렵구나. 내가 이번에 과거에 급제만 한다면 혼사를 의논해 줄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부질없는 일이니 과거에만 힘쓰거라. 하니 양소유가 대꾸했다. 이번 과거에는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자의 얼굴을 먼저 보지 않고는 절대 구혼을 하지 못합니다. 제발 자비심을 베풀어 그 처자의 얼굴을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양소유가 거듭 졸라댔지만 두연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양소유는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자청관으로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소저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 간청했다. 두연사가 고개를 저으며 한참 중얼거리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입을 열었다. 혹시 음료를 배운 것이 있느냐? 네, 일찍이 남전산 도인을 만나 오래된 곡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소저의 부친 정사도는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 음률에 재미를 붙였고 부인 최씨도 풍류를 좋아하는데 정소저 역시 부모를 닮아 음률에 밝다. 어딘가에 들어보지 못한 곡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초청하여 연주하게 하고 정소저에게 그 곡조를 평가하라 하신다. 마침 영보도인의 탄생일인데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 댁에서는 우리 자청관으로 향과 초를 보낸다. 나흘 뒤 너도 여기 와서 여자 도인의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면 심부름 온 사람이 듣고서 돌아가 부인께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부인이 너를 초청하여 듣고자 할 것이다. 너는 수염도 나지 않았으니 여자로 변장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정경패는 정사도의 하나뿐인 딸이었다. 최 부인이 꿈에 선녀가 명주 한 개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소절을 낳았다 한다. 용모와 재덕이 뛰어나니 마땅한 짝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 영보도인 탄생일이 되자 과연 정사도의 집에서 노파를 보냈다. 노파가 막 떠나려 할 때 검은고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가 두연사에게 물었다. 이 곡조는 처음 들어보는데 연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요? 며칠 전 초나라 땅에서 젊은 여관이 장안 구경을 와 이곳에 머물고 있다네. 우리 부인께서 아시면 청하실 것이니 저분을 며칠 더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노파가 거듭 부탁하고 가더니 다음날 정사도의 집에서 작은 가마를 보내왔다. 여관 차림을 한 양소유가 가마에 올랐다. 정사도의 집에 도착하여 인사를 올리니 최 부인이 마루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방석을 내어주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관의 맑은 모습을 보니 나의 더러운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정처 없이 떠드는 여자의 재주를 좋게 보아서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 곡조를 배우긴 했으나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부인이 따님께서 매우 총명하여 곡조를 잘 감상하신다 하니 따님의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소저를 나오라 했다.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옥구슬 소리가 맑게 울리더니 어느덧 소저가 나와 부인 곁에 앉았다. 그 모습에 양소유는 눈이 부시고 정신이 아찔했다. 양소유가 검은고를 무릎 위에 올리고 한 곡조를 연주하니 소저가 칭찬했다. 참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당나라 현종 시절에 태평한 기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연주하니 소저는 거침없이 소감을 말했다. 아름다우나 음란하고 슬픔이 지나치니 진나라 후주의 옥수정화라. 이는 망해가는 나라의 소리이니 다른 것을 들려주십시오. 이 곡조는 영웅이 때를 만나지 못하여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니 계증산이 연주했던 광는산이란 바로 그 곡조가 아닙니까? 산이 우뚝 솟고 물이 넘실대며 흐르니 신선을 발자취가 빼어납니다. 배가의 수선조이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곡조를 알아맞히고 또 평가해 주었다. 마침내 양소유가 마지막 곡조를 연주하니 점점 기운을 흥분시켜 뜰의 꽃봉오리들이 벌어지고 제비와 꾀꼬리가 짝을 지어 춤을 추었다. 눈을 내리깔고 듣고만 있던 정소저가 문득 양소유를 쳐다보는데 옥 같은 보조개에 붉은색이 번지더니 몸을 화들짝 일으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양소유도 놀라 검은고를 밀치고 일어났지만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최 부인이 앉으라 하고는 방금 연주한 곳이 무슨 곡조인가 물었다. 사부로부터 이 소리를 배우긴 했지만 곡조의 이름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부디 소저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한참이 지나도 정소저가 나오지 않자 최 부인이 시녀를 보내 물어보니 마침 감기 기운이 있어 불편하여 못 나온다 하였다. 양소유는 정소저가 자기 정체를 알아차린 줄 짐작하고 마음이 졸여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물러났다. 정소저를 모시는 가춘운이라는 시녀가 있었다. 가춘운의 아버지는 서촉 사람인데 장안에서 아전 노릇을 하며 정사도의 집안을 많이 도와주었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춘운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다. 정사도와 최 부인은 의지할 곳 없는 춘운을 가엾게 여겨 정소저와 함께 지내게 했다. 춘운은 정소저와 나이가 같았는데 용모가 어여쁘고 몸가짐도 고왔다. 바느질을 잘하고 글도 잘 썼다. 정소저가 잠시도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 주인과 시녀였지만 친자매나 친구와 같았다. 검은고 곡조를 듣다 말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정소저가 낯을 붉히며 춘운에게 말했다. 내 지금까지 몸가짐을 조심해 대문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아 친척조차 나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한 걸 너도 알고 있을 게다. 그러나 오늘 간사한 사람에게 속아 반나절 동안이나 말수작을 하며 씻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으니 앞으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볼까? 춘운이 깜짝 놀라 이유를 물으니 그 여도사가 처음에는 점잖은 곡을 연주하다가 더 멋진 곡이 있다 하고 연주했는데 그것은 사마상여의 탕문군을 유혹할 때 연주했던 곡조였다. 그제야 여도사를 유심히 살펴보니 여자가 아니었지 뭐냐. 간사한 남자가
남이 처녀를 엿보려고 여자로 변장하고 들어온 것이지. 규방 처자의 몸으로 천한 남자와 말수작을 하였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하고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정사도가 들어와 과거 급제자 명단을 부인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이번 과거 급제자 가운데 경패에 배필감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과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구려. 장원 급제한 양소유라는 사람이라오. 회남 땅에서 왔다는데 나이가 16인데도 지은 글을 칭찬 않는 사람이 없으니 천하 제일의 인재인가 보. 잘생겼고 혼인도 하지 않았다 하니 이 사람을 사위로 삼으면 어떨까 하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만나보고 혼사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소저가 방으로 돌아와 춘훈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회남 땅 사람 양소유를 나이 베풀로 삼으시려 하는구나. 지난번 검은고 타던 여도사가 초나라 사람이라 했고 나이도 분명 17쯤 되어 보였다. 회남이 초나라 땅이고 나이도 비슷하니 의심가는 바가 있구나. 양소유는 과거에 영거푸 장원을 하고 한림원의 한림학사가 되었다. 딸을 둔 높은 벼슬아치들이 사위로 삼으려고 구름같이 몰려왔지만 다 물리치고 다만 정사도의 구원 편지만 받아 소매에 넣고 찾아갔다. 양소유가 찾아가자 정사도는 벌써 그의 장인이 된 듯 기뻐하며 술상을 차려오게 했다. 술상을 들고 들어간 종이 나오자 춘훈이 물었다. 손님이 전날 검은고 타던 여도사의 외사촌이라 하는데 얼굴이 닮았더냐? 얼굴만 아니라 행동도 똑같으니 세상에 외사촌 남매가 그렇게도 꼭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춘훈이 정소저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데 최 부인이 정소저를 불렀다. 양할림은 정말 재주 있는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와의 혼사를 이미 허락하셨다. 이제 우리 부부가 늙어서 의지할 곳을 얻었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양할림의 얼굴이 검은고 타던 여도사와 똑같다 하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옳다. 그 여도사의 신성 같은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양할림의 얼굴이 그와 다름없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양할림에게 수상쩍은 점이 있는 것 같아 혼인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최 부인이 놀라니 정소저가 설명했다. 너무나 부끄러워 그동안 차마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할림은 바로 전날에 그 여도사입니다. 양할림이 저희 얼굴을 훔쳐보기 위해 여도사로 변장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지요. 정소저의 말에 최 부인이 놀라고 있는데 정사도가 양소유를 보내고 들어와 말했다. 오늘 믿음직한 사위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 말에 최 부인이 응수했다. 경패의 뜻은 우리와 다른가 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정사도는 여전히 싱글벙글하며 양소유가 풍류를 아는 사람이라 오히려 칭찬했다. 정사도는 좋은 날을 가려 양소유로부터 혼인 예물을 받았다. 그 뒤로 양소유는 정사도의 집 화원 별당에서 살면서 정사도 부부에게 사위의 예를 다했다.